네, 안녕하세요.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 빅데이터 파트의 빅데이터 활용 중심의 최신 기술 동향을 맡은 울산대학교 김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빅데이터 연구 파트에 최신의 빅데이터의 활용을 어떤 사례들이 있고 활용한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고 최신의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기초 강좌는 아니지만 그래도 빅데이터가 어떤 건지 조금 알아보고 왜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최근 뭐 여러 기업들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활용하는 사례들이 몇 가지와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은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는 여러 경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수많은 빅데이터 기술이 있기는 하지만 빅데이터 기술들 중에 분석에 관련된 최신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여러분들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말대로 빅데이터죠. 그래서 정말 큰 데이터입니다. 예전에는 현재의 시대는 매일매일 수많은 엄청난 크기의 많은 데이터들이 매일매일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저장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 데이터들도 모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생산해내고 있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생산해내고 그 데이터들을 많은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에게 편리함과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의 기술들과 여러 가지의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일단 뭔지 한번 우리들이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가히 빅데이터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요즘 가장 각광받는 여러 가지 전문 분야 아니면 뭐 여러분들 직업을 찾으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몇 가지 중 하나가 빅데이터입니다. 물론 뭐 인공지능,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수많은 뭐 자율주행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기는 하지만 그들 또한 모두 다 우리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또 응용하고 분석하고 하는 여러 가지 통합적 기술들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빅데이터입니다. 뭐 인공지능이든 가상현실이든 자율주행이든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장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현재는 어떠한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시면 여기 보시면 최근 국내 빅데이터 분석 도구 시장 전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현재 2023년에 여기 보시면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 2027년에는 3조 9천억까지의 시장으로 커나갈 예정입니다. 이만큼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고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뭐 뉴스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시장도 접하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가까운 여러분들이 조금 체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파트에서 한번 빅데이터가 정말로 전성시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그 온라인 서점 같은데 빅데이터라고 딱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위와 같이 다음과 같은 책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책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 뭐 사용 설명서, 수많은 빅데이터에 관련된 책들이 이미 이렇게 나와 출판이 되어 있죠. 이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실제로 많은 이 책을 쓰신 작가분들도 빅데이터가 미래에 수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고 각광받는 직업이 될 거다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점에서도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뭐 최근에 우리가 보통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아무래도 뭐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실제로 그렇다 보니 수많은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어떤 분야가 유망한지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고 찾아보고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 한번 2022년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장 베스트 잡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뭐 최근에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최근 한 5년간 거의 비슷비슷한데 뭐 아키텍처, 그다음에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스, 데브옵스 엔지니어, 매니저,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바 디벨로퍼, 대부분에 관련된 직업들이 우리 IT 관련이거나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거나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빅데이터가 우리 현재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학문과 어떤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니 또 뭐 많은 니즈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니즈가 있는 파트들이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이렇게 미래의 욕망 직업 15선을 한번 뽑아봤는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대부분의 10개의 직업들이 뭐 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대부분 컴퓨터 관련, IT 관련, 로봇 관련, 이런 인공지능 관련 공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 엄청 큰 우리가 매일매일 생산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개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데이터를 다루는 직업이 앞으로도 되게 유망할 거고, 여러분들 또한 이런 직업을 가지신다면 되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이나 여러 회사에 계신 분들 또한 제가 한번 그냥 이런 얘기를 쳐봤어요. 구글에 빅데이터 경진대회 쳐봤더니 이런 수많은 경진대회들이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여 어떤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빅데이터의 정성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시대에 데이터를 어떻게 잘 다루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현재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뭐냐? 뭐 데이터가 많은 건 알겠고, 데이터가 엄청 큰 것도 알겠고, 다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의와 방법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3단계로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우리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뭐 엑셀 파일에 있고 뭐 DB에 있고 수많은 뭐 이렇게 서버에 있는 그런 뭐 금융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만 우리가 데이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버튼을 누르는 뭐 클릭하는 횟수, 그다음에 뭐 특정한 앱에 접속하는 뭐 횟수,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모든 것도 전부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딱히 물론 뭐 뒤에 정의를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반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 인터넷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것 자체가 뭐 쇼핑도 좋죠. 쇼핑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개인 생산하는 데이터만 하더라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들은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전 세계 대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앱들을 통해서 얻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왜 얻느냐? 데이터를 얻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가치가 뭐냐? 뭐 가치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기업에서의 가치 창출은 아무래도 돈과 관련돼 있을 겁니다. 수익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와 편리를 제공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수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가치 창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꼭 돈과 이런 수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아니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특정한 가치를, 모든 가치를 뭐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가족과 어떤 좋은 곳에 가서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가치를 창출하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이 어떤 여행지를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계절을 좋아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여행지라든지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그런 환경에서 뭐 잠시 동안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가져도 이것 또한 가치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은 이렇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여러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아니면 뭐 나름대로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치 창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저도 그냥 아주 많고 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녹음기, 기껏해야 녹음기 정도, 아니면 이제 사진 뭐 정도 있었겠지만, 아니면 대부분 책이었죠. 도서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걸 바탕으로 뭔가를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진행을 했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디지털 기기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 규모가 방대하고 우리가 생산주기가 되게 짧죠. 매일매일 조그만 데이터들이, 또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어떤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 처리, 소프트웨어 수행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라고 한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다면, 형식과 규모가 되게 다양하고 데이터 축적 속도가 되게 빠른, 그다음에 기존의 데이터로 처리할 수 없는 용량의, 아주 초대형 용량의 또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나 문자가 되겠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요즘 여러분들이 SNS나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듯이 사진이나 SNS, 또 다른 활동 기록, 영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포괄적인 의미를 좀 얘기를 하면, 빅데이터란 단순히 그냥 데이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 인사이트로부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좀 효율적인 가치를 추출하고, 아니면 뭐 수집한다거나 발굴한다거나 분석한다거나 관련된 모든 기술이나 뭐 아키텍처, 아니면 플랫폼, 분석 도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솔직히는 데이터만으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단순히 숫자로 보일 수도 있고 영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은 또 숨겨진 패턴들을 잘 파악을 해서 비인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발굴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하드웨어적인 기술들은 뭐 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수집한다거나 수많은 워크스테이션과 서버들이 이런 역할을 저장해주고, 실제로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창출을 할 때는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우리가 내부에 있는 코어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빅데이터, 우리가 지식이라는 내용을 봤을 때 단순히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냥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모든 숫자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은 전부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걸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로부터 어떤 다양한 정보를 구조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분류를 해서 어떤 고유의 지식으로 파악해내는 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적된 지식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합한 거를 우리가 지혜라고 하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로부터 지식의 레벨이 있기는 한데, 우리는 가장 로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혜의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어쨌든 우리는 가치 창출을 위한 최종적인 어떤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뽑아내고 분석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표현한,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빅데이터라는 게 뭔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징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특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빅데이터 특징을 정의하다 보니까 앞에 영문자가 V라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3V, 그러니까 3V, 5V, 7V, 10V, 17V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특징들 10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규모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볼륨이 큰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못했지만 데이터의 생산되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 벨로시티도 빅데이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회들과 환경에서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우리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 베리어티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그 베러시티, 애큐러시에 대한 부분도 정확성에 대한 부분도 빅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죠. 빅데이터에서 어떤 가치를 추출해낼 것이냐, 밸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5가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얼마나 유효한지, 그 다음에 데이터는 매번 바뀌기 때문에 얼마나 가변하는지, 그 다음에 정말 타당한 건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은 어느 장소에서 발생을 하고 어느 위치에서 생산이 되고 어느 위치에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어떤 용어로서 얘기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 데이터라는 건 항상 정확하진 않죠. 얼마큼 모호함을 지니고 있고 이 모호함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위즈덤에 해당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요소가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가 우리가 빅데이터를 말하는 특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출해낼 때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프로세스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로우 데이터 형태입니다. 이런 소스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소스가 존재를 하고 이게 내부 데이터든 외부 데이터든 미디어 데이터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숫자, 문자나 정형 데이터나 또 비정형 데이터 얻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얘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실제로는 널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얻어야 합니다. 그죠?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직접 사람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얻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자동으로 이 로그를 수집한다거나 웹상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만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집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다음은 이 데이터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고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잘 저장하는지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프로세스는 이 데이터들을 잘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DB 형태로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고 또 데이터 용량이 큰 만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치를 사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되게 작지 않고 엄청 크기 때문에 요즘 테라, 페라 엄청 큰 그 형태를 넘어선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장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들이 존재를 하느냐, 이런 기술,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존재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단순히 분석하는 게 가장 큰 목표긴 하지만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순차적으로 읽든지 아니면 어떤 큰 뭉치로 읽어드리든지 병렬적으로 처리할 건지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요즘 스파크라든지 하둡이라든지 NoSQL, DB, 병렬 처리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5번째 프로세스로서는 이제는 처리를 했으니까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처리도 잘하고 데이터도 잘 읽어왔지만 이런 수많은 데이터의 모음집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같이 원하는 인사이트를 추출해낼 거냐,
우리가 어떤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거냐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기술이 또 중요한 요소 중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있고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 표현하는 이런 기술이 빅데이터의 일반적인 처리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라는 거를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거고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걸 대충 그래도 먼저 알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도대체 그냥 기존에 있는 하던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로서는 빅데이터가 엄청 중요해졌죠. 한번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대의 빅데이터를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순신 장군님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님이 그 임진왜란 시절에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난중일기에 기록을 하고 수많은 정보원들을 여러 위치에 배치를 하고 그때 상대국이었던 외죠. 그 당시에 한국에 우리가 침입을 했던 그런 외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장 첫 번째가 전투를 승리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기록을 하고 책에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지형에서 어떠한 전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갔을 때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어떠한 전술을 펼쳤을 때 이길 수 있을지를 엄청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때 시절에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빅데이터란 정의가 없긴 했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님은 그때 시절에 빅데이터를 잘 활용했다고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꼼꼼하게 기록했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국의 우리 투자자죠. 워렌 버핏 이분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책을 읽고 재무제표를 읽고 분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약간 인터뷰한 기사를 capture해 왔는데 사무실에 일어나서 가면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통화를 하고 일을 처리하고 나면 또다시 읽기를 하신다고 하네요. 수많은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현재의 환경들이 우리가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투자를 진행하셔서 현재 수많은 돈을 축적하신 투자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스티브 잡스, 여러분도 워낙 잘 아시고 계시죠. 최근에 고인이시긴 하시지만 이분은 어떤 특정 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어떤 데이터를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를 아셨겠죠. 그래서 그 가치를 보여주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 가치에 대해 파악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또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현재의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인사이트와 모바일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할 건지에 대한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그 서울대 교수님의 조성준 교수님의 얘기입니다. 제가 빅데이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한 말이 필요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게 되게 쉽게 재밌게 써놓으신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 빅데이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우리가 서로 사람들과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상황들의 데이터들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현대 시대의 현대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한 세상을 읽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빅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많은 책들을 읽고
보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창출해야 되느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분들이 그 시절에 훌륭하게 지내셨고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개인들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 반대인 거죠. 이 시절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가치를 창출했죠. 그래서 수많은 성과라든지 가치를 창출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기는 쉽진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을 잘 거치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유명한 분들의 가치를 또 뭐 완전히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나마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동원하고 이런 상황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적으로나 개인적으로든지 원하는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개인이 해왔던 관찰이나 경험이나 개인 플레이를 해왔던 기존의 빅데이터의 분석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너무 이제 널려 있죠, 상황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의 현재적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우리가 항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통찰력과 가치를 파악하면 수많은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뭐 대선이라든지 미국의 가뭄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누구의 개인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기술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기술들이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어떤 밸류가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잘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통찰력을 파악을 하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치를 창출을 해서 원하는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한번 활용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크게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죠. 아마존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90년도 중반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책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상품 선호도 분석을 우리가 빅데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이라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얻어내고 있고 어떤 책을 선호를 하고 어떤 물건을 선호를 하는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선호도가 이 사용자가 어떤 상품을 좋아하고 어떤 특정한 형태의 기호가 있는지를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간에 그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도 최적화를 시켜서 이 사람이 실제로 주문도 하기 전에 그 사람 가까운 배송 시스템에 그 물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송 체계도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매번 경쟁업체라든지 주문 내역이라든지 이익률을 해서 10분마다 어떤 가격을 최적화를 시켜서 사용자가 원하는 가격에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우리 사용자에게 어떠한 상품을 최대한 빨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존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얻어내고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다음과 같은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Being able to 영상은 understand your 좀 business 자세히도 on a 보여드리고 deeper 싶긴 level 한데 based on all of 여러분들이 your data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뭐 해외여행 좀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구글의 두 가지의 기술이 검색 기술과 이제 번역 기술입니다. 실제로 많은 영문들과 아니면 영문으로 표현되지 않은 언어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 번역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구글 번역이 요즘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기를 딱 틀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라든지 이런 문장들을 번역을 한국어로 하죠. 그래서 이런 구글은 예전부터 물론 구글의 검색 시스템도 빅데이터를 잘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언어들에 대한 번역 시스템을 위해서 그 번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물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수많은 번역된 문서 패턴을 가지고 자동으로 이런 번역 규칙들을 생성을 해서 이 생성된 규칙을 통해서 기계 번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 또한 이 수많은 번역을 위한 텍스트 데이터들을 모았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번역에 일하는 가치를 제공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검색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전 세계에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존재를 하고 이 데이터 센터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사용 시간과 에너지 사용량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전력을 좀 아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지구 환경하고도 연관이 있고 구글에 아무래도 비용하고 연관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용 시간, 사람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와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잘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분석 기술을 적용을 했고 현재는 기존의 전력 대비 40%의 비용 절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빅데이터를 사용을 하겠죠. 데이터 사용과 에너지 사용량들을 잘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전력을 줄이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라라는 옷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브랜드인 것 같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라라는 이런 패션 브랜드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냐면 그 다품종 소량 생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옷들은 아마도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이 박리담의 형태의 판매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라는 그 다품종을 소량 생산을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 그 한 옷에 대한 어떤 수량이 많지가 않겠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 특정한 옷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위치에 이 물품을 배송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 상품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수요를 잘 예측하기 위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자라의 매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 기기를 배급을 했고 실제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그 판매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객의 반응들을 파악할 수 있는 퀵 리스폰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상품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위치에 어느 지역에 어떤 상품들을 미리 재고를 쌓아놔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분석들을 정확하게 잘 한 뒤에 이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재고가 기본적으로 이런 오프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재고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재고 관리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한 뒤에 재고 관리를 엄청 잘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시즌이 쭉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시즌 동안 대부분의 다른 업체들은 이렇게 모든 옷에 대해서 패션 물품들에 대해서 재고를 항상 쌓아놓은 형태가 되겠지만 자라 입장에서는 시즌별로 우리가 상품들을 쌓아놓아야 되는 이런 물품의 개수들이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비용들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물품을 생산을 하고 운송하는 데까지 3주로 단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을 함으로 인해서 재고를 줄이고 운송을 최소화시키는 운송 계획도 짧고 최소화시키는 이런 결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LB에서도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원래 야구의 인기, 미국에 있는 야구 인기가 좋긴 하죠. 한국에서 엄청 좋지만요. 그 풋볼의 미국 미식 축구에 MLB가 많이 이렇게 밀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MLB 협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야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유명한 사람의 이렇게 카드 같은 걸 많이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카드에 대한 뭐 순위라든가 사람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자세하게 제공을 해주면 좀 더 야구가 재밌어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갖지 않을까 싶어서 스태캐스트라는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 카메라로 공의 궤적을 분석한다거나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한다거나 그래서 피칭을 어떻게 하는지 배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수많은 움직임들을 추적하고 기록하고 분석을 통해서 제공을 했더니 야구에 대한 수준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그 야구 선수의 스탯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경기력도 올라가고 좀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야구를 보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파악을 함으로 인해서 재미를 느끼고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빅데이터를 잘 활용한 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시죠? 커피 하루에 저도 한 두세 잔씩 먹는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업체죠.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거의 이 커피하면 스타벅스인 것처럼 느껴지는 매장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죠. 스타벅스를 따라한다. 스타벅스가 잘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스타벅스가 잘 되는 건 아니고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위치 선정을 엄청 잘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권 분석, 내가 스타벅스 입장에서 어떤 매장을 내려고 할 때 이런 상권 분석도 빅데이터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위치에 어떤 상권이 있고 어떤 교통 패턴이 어떻고 그 지역 인구가 어떻고 어떤 유동 인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모두 수집을 해서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의 매장을 내면 이 커피가 잘 팔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도 이렇게 빅데이터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우리 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앱을 통해서 주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객의 정보들을 어떤 커피를 좋아하고 어느 시간에 매장에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신메뉴도 추천을 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하고 어떤 수익을 올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한국 기업들도 스타벅스를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아주 큰 빅데이터의 활용에 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시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야버스 노선을 최적화하는 서울시가 몇 년 전에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의 밀집도를 분석한 뒤에 이런 노선 최적화를 했고 이런 노선 최적화를 통해서 배차 간격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아주 편리하고 정확한 버스 노선에 대한 그런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집도를 분석을 하고 배차 간격까지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많은 서비스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 지도 위에 어느 방향으로 어떤 버스들이 어느 시간대에 이동을 하면 제일 좋은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실시간이겠죠. 현재는 이제 인구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바뀌어질 거고 이 또한 거의 실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매번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 최적의 심야버스 노선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편리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좀 큰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과학기술정통부와 그다음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여기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수 사례집을 좀 발간을 했더라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틴이라는 기업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도심에서는 주차 공간이 제일 문제잖아요.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주차 공간도 좀 협소하고 많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주차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개인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생각해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파트랑 오피스텔에 우리가 출근을 하고 나면 그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져 있는 쉬고 있는 주차장 공간을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그 주차 공간을 제공한 공급자에게는 이제 일정 금액의 펀드를 아니요 금액을 제공을 하는 형태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자가 그 주차 공간을 공급을 하는 공급자 확보가 핵심인데 이 공급자 파악이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의 포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공급자를 확보할 수 있을 고민을 하다가 공공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모임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데 가봤더니 금융 데이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공공 데이터 6종과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살펴봤더니 국토부 어느 표시 공시지가라든지 전국의 주차장 정보라든지 행정구역 분류라든지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아파트 주차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이런 공공 데이터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어느 시간에 그 주차장을 비워두고 있고 그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그 위치에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지를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이런 빅데이터, 금융 데이터를 활용을 했더니 우리가 이런 공공 주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더라라는 얘기들입니다. 되게 생활 밀착형 형태의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연구원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이제 전국에 있는 국토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즘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스마트 치안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의외의 어떤 데이터에서 이런 스마트 치안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네요.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간 낙후된 지역을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경제적인 걸 투입을 해서 새로 개발을 하고 그 지역을 새롭게 탈바꿈하는 형태가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약간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했을 때의 범죄 발생률에 대해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또 수많은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상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지역의 범죄 발생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을 활용한 데이터를 얻어서 유동인구라든지 상주인구라든지 매출액 이런 것들을 창폐업 데이터를 활용을 했더니 이 지역에 대한 범죄율 파악이 쉬워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범죄 발생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을 했고 이에 따른 지역 활성화에 따른 범죄율 또한 감소가 많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했더니 범죄율도 감소시키는 우리가 치안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 또한 연관관계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범죄율을 낮추는 가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헬스케어에 관련된 겁니다. 에비던트라는 회사에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서 검사를 하고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또다시 검사라고 하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의료기관마다 그 검사한 데이터의 구조와 형태가 다 다르고 서로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유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의료라는 부분이 워낙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존재를 하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표준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은 수많은 의료 데이터들이 디지털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 데이터를 통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관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공통의 데이터 모델로 합쳐서 변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CDM이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수많은 50개의 대형 병원과 6천만 개의 데이터들을 표준화를 진행을 했고요. 이런 의료에 대한 암에 관련된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현재 인공지능을 협력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모델을 현재 구축을 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혹시나 걸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암에 대한 어떤 징후가 있다거나 했을 때 여러 기관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진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엄청 큰 데이터겠죠? 우리가 의료 데이터라는 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의 7, 80년 또는 100년 동안 쌓아갈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잘 또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형태의 아주 괜찮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들을 활용한 여러 사례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빅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처리 프로세스들이 되게 여러 가지 다단계를 거쳐야 되는 프로세스였는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보여주는 형태까지 쭉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데이터들이 많겠지만 제가 최신 기술들을 모두 다 소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그 분석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빅데이터 분석은 인공지능 기법과 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AI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AI 기술이 존재를 하죠. 이 AI 기술들을 아무래도 빅데이터 분야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잘 재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에 좀 초점을 더 맞추고,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그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추출해내고 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가치를 제공해주는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많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인공지능 기술들의 빅데이터 측에서는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이런 기술들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기술에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 분석하는 기술들은 이제 여기 데이터의 기계학습이라든지 딥러닝을 활용한 형태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학적인 모델이라든지 어떤 통계적인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런 수많은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의 어떤 가치, 인사이트를 추출해내는 이런 딥러닝 기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많은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 빅데이터 기술, 특히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아주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인사이트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느냐 저걸 좋아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데이터를 분류하고 어떤 데이터를 예측하고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인풋으로 존재를 하면 이 데이터에 컨볼루션이라는 과정과 풀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데이터를 재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벡터 같은 데이터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 벡터를 통해서 이게 내가 이 사람이 오전 시간에 어떤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지, 오후 시간에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새벽 시간에 구매를 하는지, 아니면 책 종류도 소설을 좋아하는지, 잡지를 좋아하는지, 만화책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기술이 가장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런 분류된 기술 사람들한테 어떤 결과적인 내용들을 제공을 해주고,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들만을, 핵심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축소시키는 기술도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있는, 축소시키는 기술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상 데이터를 가져왔죠. 이 영상 데이터를 우리가 그 잠재 변수라고 하는 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차원이 많이 줄어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 데이터가 1메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 세계에 80여 명만 하더라도 엄청 많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줄이는 것 또한 그 기업이라든지 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하고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만 보관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의 크기를 줄여주는 우리가 오토 인코더 기술이 있고요.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 우리가 필요 없는 정보들은 다 날려버리고, 이 영상에서 보면 이게 옷이라는 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이런 마크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모양들만 파악을 한다면 이걸 우리가 옷이라고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데이터로 변형하는 기술이 데이터 차원 축소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엄청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특정한 하나의 시점에만 데이터를 생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계속,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음성을 많이 쏟아내고 통화도 하고 있고 서로 어떤 여러 가지 SNS나 어떤 메신저 앱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들은 항상 시간에 기반해서 흐르고 있죠. 우리가 현재도 I live to eat, I eat to live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고, 어떤 금융 데이터도 매번 매 시간마다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또한 특정한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열적인 데이터들이 단순히 어떤 특정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시간 축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도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뭐 음식을 하나 얘기했다고 그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I love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그 음식을 좋아할 수 있듯이 이런 시간적인 흐름의 데이터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기술이 우리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기술이 있고요. 어떤 그 데이터들의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어떤 히든 벡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분류하거나 뭐 아니면 어떤 파악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 챗GPT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분들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관련된 데 관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 모든 금융 회사들은 최근에는, 예전에는 수학자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처리자를 많이 뽑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분석을 하는 컴퓨터공학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이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AI가 만들어낸 이미지, AI가 만들어낸 뭐 음성 이런 것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기술이 최근에 아주 핫하게 되고 있죠.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만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또한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해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생성적 적대신경망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인류가 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전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으로부터 만들어낸 어떤 이런 그림이고요. 되게 어떤 중세적인 기품과 어떤 미래의 사이버틱한 미래의 어떤 그 우주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AI가 수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실제로 미술 콘테스트에서 수상을 한 상황이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성된 어떤 이미지들이나 음성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기술은 어떤 제너레이터가 가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실제의 데이터와 구분을 함으로 통해서 이게 실제로 정말 실제 같은지 가짜 같은지를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제너레이터에 피드백을 줘서 실제와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의 기술이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좀 더 최신의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들이 많은 곳에서 생산이 되어지고 모여지고 있죠. 근데 기존의 AI,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인공지능 분석 기법들은 그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학습을 하고 학습된 결과를 추출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쪽 A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B 지역으로 복사하거나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상황인데 데이터 용량도 크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 복사하는데도 수많은 시간과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Federated Learning이라는 게 그런 분산된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더라도 이 분산된 데이터들을 각각을 분석을 하고 분석된 모델만을 우리가 서로 합침으로 인해서 어떤 분석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산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각각의 AI 모델들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연합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치, 기관들, 독립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되 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한 것처럼 그런 인공지능 기법들을 만들어낸 형태의 기술이 연합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개인의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왜냐하면 그 개인 모아진 데이터들을 우리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 보호하면서 서로 데이터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데이터를 잘 협력해서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기법들이 연합학습이라고 하네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각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각각 학습을 하고 각각 학습을 하고 학습된 모델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모델인 것처럼 하나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 만들어내지는 게 연합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딥러닝 학습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를 하는데 이 학습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고 전 처리하고 모델링하고 학습을 하는 과정들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좀 이렇게 많은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고 경제력이 되는 회사들만 이런 빅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ML이라는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딥러닝 모델이라는 게 수많은 이렇게 노드들이 곱해지고 계산되고 마지막에 출력을 합니다. 근데 이런 네트워크 구조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모델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에 이런 수학적인 수치적인 웨이트들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이런 파라미터들을 자동으로 실험하고 성능을 비교해서 최상의 성능을 갖는 모델을 찾아주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캐시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한 또 필요한 구조가 이 네트워크의 구조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져갈 거냐 이런 모델을 찾는 것 또한 우리가 분석하는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를 어떻게 하면 이 뉴럴네트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가장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화하는 문제가 우리가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나스란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데이터만 주어지면 자동으로 이 모델에 대한 구조를 찾고 그 찾아진 구조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는 기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아마도 수많은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들을 기업들이 쉽게 활용하고 인사이트를 찾고 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활용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빅데이터의 최신 분석 기술을 좀 알아봤고요. 수많은 사례들과 기술들이 존재를 하지만 최근의 이슈들을 간단하게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복잡하지 않은 설명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 고민을 하긴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